자, 인본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했던 대로 정치적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윤리적 인간을 살펴봤는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자면 윤리적 인간과 정치적 인간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지만 과연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정치적 인간을 굳이 설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바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의 정치 체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바로 정치다. 최선의 정치 체제에 대한 탐구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탐구가 완성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에서 정치와 윤리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어떤 정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덕성이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어떤 행복과 한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두 번째 언급에서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모색, 이런 것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라고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 후반부에서 잠깐 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정의인 인간은 폴리스적 존재라는 이 말,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입니다. 근대 정치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사상가죠. 일단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제가 한 원급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따봤는데요. 한번 먼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가 십상이다. 일단 이 첫 대목에서 우리가 흥미있게 보는 건 어떨까요? 정치의 핵심이 시민에서 군주로 옮아가고 있죠. 정치학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의 학문이라기보다는 통치자의 학문이라는 것이 일단은 마키아벨리의 언급을 통해서 조금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당위와 현실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통치자가 가져야 할 역량은 어떤 이상적인 당위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을 포착해야 된다. 아마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우리가 고전 정치 사상에서 봤던 정치와 도덕성의 연관성이 현저히 탈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군주는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군주 자신의 어떤 통치권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바로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윤리가 급격하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민이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통치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음을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정치학 교과서에서 한번 인용해 봤는데요. 요즘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치란 변화와 상대적 희소성의 상황에서 집단, 개인, 사회가 경쟁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데 집중된 활동으로 그 이득의 추구가 권력을 매개로 하여 해결되는 활동이다. 일단 여기서도 마키아벨리의 언급과 비슷하게 일단 정치와 도덕성의 결부가 현저히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이런 당위성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동양의 유가 사상이나 고전적인 그리스의 정치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활동으로서 정치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 정치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권력은 어떤 인간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 집단을 굉장히 권력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인간은 이 권력을 통해서 해방을 추구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권력과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사실은 이 정치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바로 거기에는 뭡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대 정치에서 권력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만큼 이 정치와 권력의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는 어떤 현대 정치에 대한 정의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적인 정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근대적인 정의, 다분히 현대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 정치적 인간의 본질을 한번 여성 철학자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태인이었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인간은 우리 인간의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특수하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갖고 있거나 권력지향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정치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의 평범한 인간도 반드시 정치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어야만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역설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치라는 영역은 아주 가장 필수적인 영역이고, 그 정치라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간이야말로 인간다움을 모색하는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정치라는 영역은 우리 인간이 모색하는 다양한 영역, 경제 영역, 예술, 문화, 종교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정치도 독자적으로 하나의 고유성, 자율성을 띠는 영역이다. 이거를 한번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쉽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함의를 한번 두 번째 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가 사회적 동물인가라는 요 챕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말의 출발점은 바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이야기에서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라는 요 하나의 이 문구가 바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혹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기까지 어떤 진화해온 하나의 출처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그리고 또 이 말이 왜 어떤 그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 왔는지, 해석되어 왔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나 아렌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여성 철학자입니다. 1906년에서 1975년까지 이제 살았던 철학자이고요. 일단 특징적인 점은 유태인입니다. 칸트의 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 출생했지만 이 사람은 이 여성 철학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독일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독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영토에서 독일 국적으로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어떤 자국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살아왔다라는 어떤 그 고백이 결국은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을 굉장히 그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의 의식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하이데거와 쌍벽을 이루었던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는 1933년입니다. 이 해는 바로 독일에서 굉장히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죠. 바로 히틀러가 1933년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치즘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그래서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치 체제가 바로 요 십수년 동안 이루어졌죠. 바로 이때 한나 아렌트는 독일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독일 국적을 박탈당하고 이때부터 무국적자로 철저하게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에 파리로 망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가서 1941년 뉴욕으로 망명하면서 거기에서 뭐 정치 사상가, 이론가 혹은 자유기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삶을 살다가 1951년에 미국의 시민권을 드디어 획득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썼지만 18년 동안 무국적자의 신분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벗어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963년에 당시에 시카고 대학에서 많은 유태인 지식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던 신사회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의 교수로서 이제 활동하다가 1975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한 양력이지만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나치즘을 몸소 경험했던 철학자다. 아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정치 사상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감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봤던 정치적 인간의 어떤 그 핵심을 파악하기 전에 조금 한나 아렌트의 주요 저서를 살펴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꼽는 게 바로 전체주의의 기원입니다. 오리진이죠. 도대체 이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대한 그 기원의 작업을 한나 아렌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가 보통 작업하는 아주 이론적인 작업이 아니라 상당히 실증적이고 역사적인 작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체주의의 기원을 아주 간단하게 한나 아렌트는 설명합니다. 전체주의는 두 가지로 비롯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원은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나온 것이다. 바로 반유태주의와 제국주의의 결합이 바로 전체주의를 낳았다.
자, 먼저 반유태주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들 그 뭐 셰익스피어의 그 많은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당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유태인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를 않았죠. 일단 유태인들은 굉장히 성실근면하고 똑똑하고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출중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데요.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냈죠.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곳곳에서 유태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자금력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권력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항상 유태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위에 있지만 전혀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당시에 어떤 유럽의 많은 국가 안에서 서로 융합을 못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지역에 산다고 했었을 때 내가 이만큼 부를 창출하면 조금 사회에 기부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같이 공존을 위해서 뭔가 협력을 하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면서 좀 나름대로 어떤 공존의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자기 자신만 혹은 자기 가족만의 혹은 자기 민족만의 어떤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항상 그 안에서 그 뭡니까? 그 주류 세력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탄을 받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만 전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상실했었을 때 결국은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오히려 반유태주의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유태인의 책임이다. 유태인들이 자신만의 능력들을 조금은 공적인 영역에 의해서 공적인 영역에 좀 뭔가 투자도 하고 또 헌신도 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펼쳐야 되는데 철저한 어떤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유럽 전역에 반유태주의라는 어떤 그런 나쁜 선입견들이 굉장히 퍼지게 됐다라는 거죠. 일정 정도는 유태인들의 몫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국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권력과 폭력이 구분되지 않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폭력이 무한 집적이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제국주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서양의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지금까지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제3세계의 많은 민족 분규들이 사실은 그 제국주의가 만들어냈던 어떤 그런 그 영토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분쟁의 씨앗 아닐까요? 어쨌든 제국주의는 권력과 폭력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것이 전체주의라는 가장 기형의 정치 체제를 낳게 되는 두 가지 어떤 하나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것이 절묘하게 만나면서 뭐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전체주의, 파시즘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게 이제 아렌트의 진단이죠. 그렇다면 이 전체주의 안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아렌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북쪽에 북한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일종의 전체주의 형태의 정치를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체주의 아래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드는 생각은 공포 정치죠. 그리고 바로 그 공포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감시입니다. 상호 간의 감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바깥에 표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전체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내 내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가는 뭡니까?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고발당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내 생각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상부에 보고돼서 나는 불온 분자로 낙인을 찍히고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뭐 아주 갖은 고초를 당하게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을 닫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입을 닫게 되면 생각도 멈추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고와 표현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입을 닫게 되면 그냥 내 입만 닫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어느 순간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입을 닫게 되고 생각도 멈추게 되면서 그 머리에 빈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아래서의 인간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물론 전체주의 아래서 인간이 말을 하지 않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 이렇게 우리 많이 이제 의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체주의 아래서는. 사고와 표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어느 순간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사고도 하게 되지 않고 바로 그 빈 사고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면 모든 국민들은 동원 가능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일종의 로봇가 된다는 거죠. 바로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몸소 전체주의를 함께 경험하면서 전체주의 아래서의 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고유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전체주의 아래서의 인간은 하나의 인간, 동원 가능한 하나의 인간, 그리고 바로 그 동원 가능한 인간이 모여서 더 매스가 된다는 거죠. 더 매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 대중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저서죠. 휴먼 컨디션, 더 휴먼 컨디션,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후반부 때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건데요.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정치적 인간은 특정한 인간이 갖추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라고 이제 역설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 관조적 삶에 비해 조금 비교적 평가절하되었던 활동적 삶에 대한 위상을 복권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활동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봤던 책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됐던 책이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조금 반드시 또 읽어봐야 할 아렌트의 중요 저서 중에 하나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치 시절에 유태인 호송 정책을 담당했던 아주 굉장히 고급 고위 관료라고 볼 수가 있죠. 군인이었죠. 나치 시절에 유태인들을 이제 집단 호송 정책을 담당했던 어떤 그런 군인이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한나 아렌트도 1933년에 국적이 박탈되죠. 독일 국적이.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유럽에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태인들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유럽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은 다 독일 국적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루아침에 그 유태인들에게 독일 국적을 다 박탈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은 다 무국적자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등록증 사실은 뭐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하지만 정말 매우 중요하죠. 무국적자로서 한 국가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펼쳐내는 방식은 어떤 거겠습니까? 긍정적인 방식은 전혀 차단되겠죠. 제가 무슨 어떤 시험을 잘 봐서 제가 어디 무슨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리 열심히 긍정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그 사회에서 어떤 뭐 좋은 쪽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반유태주의도 이런 방식에서도 가능했을 겁니다. 결국은 무국적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아마 부정적인 방식이었을 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만약에 빵을 훔쳤다? 만약에 근데 그 빵을 훔친 사람이 유태인이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다. 아마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국적자로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것이 아마 반유태주의를 더 촉발시킨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국적을 박탈당한 이 유태인들이 결국 뭡니까? 나중에 다 집단 호송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다 집단 이제 호송이 되죠. 바로 이 호송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입니다. 이 관료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했던 계획이겠습니까? 어쨌든 1급 전범 가운데 가장 1급 전범이겠죠.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1948년 나치가 패망한 다음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일어났죠. 연합군 주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바로 1948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인데 이때 대부분의 전범들이 뭐 어쨌든 뭐 사형을 당하든지 굉장히 어쨌든 형을 당해서 가해자 중심의 처벌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1945년 이후에 행방불명됩니다. 자, 그런데 1960년 어쨌든 그 한참 뒤에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인 모사드에 의해서 1960년인가에 제가 정확한 이제 그 연도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드디어 잡아냅니다. 10수년간의 추적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 자동차 기계공으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를 드디어 잡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누굽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긴급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드디어 1960년에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끄는 드디어 나치 전범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죠. 이때 전 세계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다 들끕니다. 바로 그 나치 홀로코스트를 몸소 경험했던 그 유태인들은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눈앞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 아돌프 아이히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악마적인 모습을 했던 모습일 거다. 도대체 그 악마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뉴욕에 거주했던 한나 아렌트도 바로 196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에 본인이 한번 가겠다고 뉴요커라는 잡지사에다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좀 스폰을 해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번 리포트를 하겠다. 그리고 그 리포트된 기사를 뉴요커라는 잡지로 내가 좀 보낼 테니까 나를 일종의 자유기구가 신분으로 좀 특파원으로 좀 보내달라. 바로 이 뉴요커라는 잡지사에서 특파원으로 이제 아렌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의 아이히만 재판을 아렌트가 보면서 그 재판 과정을 굉장히 소상히 기록했던 그 리포트가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사람들을 더 놀래킵니다. 같은 유태인의 입장에서
아돌프 아이만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기대와는 전혀 달리 바로 아렌트는 굉장히 독특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결론은 배널리티 오브 에빌, 여기 보면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배널리티 오브 에빌이라는 독특한 단어로서 이 재판을 아주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배널리티라는 단어는 뭐 평범성이다, 혹은 뭐 진부하다, 진부함, 뭐 이런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돌프 아이만은, 여기 이제 제가 썼죠. 아이만의 반인륜적인 범죄는 그의 악마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다. 바로 이 생각 없음, 사고력의 결여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인 어떤 한 악마적인 존재가 펼쳐낸 그런 어떤 소행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능히 저지를 수 있는 범행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도 아이만처럼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충분히 아이만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악의 평범성 논제를 바로 이 책에서 제시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동족인 유태인들에게 아마 더 비난을 받았던 게 아마 한나 아렌트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도 현대인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을 때 충분히 악을 저릴 수 있겠다. 어떤 이런 교훈을 굉장히 던져주고 있죠.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돌프 아이만은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무능성이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지난번 전체주의에서 기원도 얘기했었지만 전체주의 아래서의 인간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가 이데올로기가 그 생각을 대체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말하기의 무능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아래서의 인간은 대부분 뭡니까? 상투어만 남발합니다. 아이만 재판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이만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독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아이만이 이런 행동을 범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윤리적인 원칙을 아이만은 전체주의 아래서 완전히 달리 봤던 거죠. 아마 총통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달리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실천이성 비판을 완벽하게 오독했던 것도 전체주의 맥락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기의 무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투어를 남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을 참관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아이만이 정상 사람이냐? 왜 저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를 경험했던 전체주의 용어를 아직까지도 남발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 아이만을 보고 이 사람은 말하기의 무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의 무능성. 한 번도 내가 남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것인가. 만약에 그런 집단 호송 정책을 담당했을 때도 만약에 내가 유태인이었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봤었을까? 아마 아이만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아이만은 세 가지를 완벽하게 결여하고 있었던, 전체주의를 살았던 전체주의 아래서의 가장 전형적인 인간이 바로 아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 아렌트의 가 말하는 정치적 인간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탐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왜 한나 아렌트는 이 정치라는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역설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교환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동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아까 인간의 조건에서 대비되는 두 가지 용어를 제가 했었죠. 하나는 라틴어인데요. 비타 컨템플라티바.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뭐 관조적인 삶이다. 관조적 삶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 플라톤 철학에서 봤었지만 우리 산에 비유한다면 이 관조적 삶은 뭐겠습니까?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등정의 삶이죠. 이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활동적인 삶, 아니 적극적인 삶, 활동적인 삶을 뭐예요? 실천적인 삶,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시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것은 이제 활동적인 삶인데요. 활동적인 삶이다. 한나 아렌트가 현대 철학자로서 조금 더 특징적인 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활동적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론적인 삶, 실천적인 삶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층위의 어떤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 실천적인 삶의 방식 혹은 뭐 활동적인 삶의 방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구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렌트는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 영역의 독자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천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작업, 그리고 행위, 여기 가로쳐고 제가 이제 정치적 이렇게 했는데 노동, 작업,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활동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제 아렌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먼저 잠깐 한번 보죠. 그러면 노동, 작업, 행위가 뭐냐? 노동,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과 관련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활동이 바로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노동하는 인간의 전형이 바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많은 철학자 가운데서 바로 이 노동을 가장 주목한 철학자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겠습니까? 마르크스죠. 인간의 활동적 삶에서 노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동이다. 인간의 자아 실현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주목했던 바죠. 자,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작업은 노동은 다분히 인간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작업은 공적인 세상을 열어나가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고요. 아주 큰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일종의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공적인 세상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어떤 활동이죠. 생활의 필요에 따라 항구적인 물건이나 시설을 만드는 활동. 이게 바로 작업이다. 노동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작업은 상당히 공적인 세상을 열어나가는 그런 공적 차원이다. 자, 세 번째.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주목한 거죠. 행위입니다. 액션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다루고 해결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한나 아렌트가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전체주의를 몸소 경험했고 목격했기 때문이죠. 전체주의 아래서의 인간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행위를 완벽하게 차단을 당했던 인간이죠. 정치적인 행위를 한 번도 펼쳐낼 수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가 가능한 공적인 공간이 전무했던 정치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것을 강조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다리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는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위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인간의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HC라고 썼는데요. 이 HC는 더 휴먼 컨디션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의 약자인데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고대 도시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활동적 삶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고 모든 종류의 세상사로서의 참여를 의미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고전 그리스 국가 안에서의 이 실천적 삶의 중요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플라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문학의 그런 호메로스 소포클레스의 어떤 그런 그 많은 작품에서 얘기했지만 공동체 폴리스 안에서의 인간의 중요성 얼마나 많이 역설했습니까? 자, 그런데 고대 도시 국가가 몰락하면서 이제 결국 뭡니까? 활동적 삶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치적인 의미, 공적인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 버렸다.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목격한 거죠. 그래서 행위는 이제 지상에서의 필연적 삶으로 생각되는 까닭에 관조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들, 필연적인 삶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일종의 필연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활동적인 삶은 거의 노동으로 그냥 취급이 되면서 이것은 그냥 필연적인 거야. 정말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행위는 바로 이론적인 삶이야. 그래서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이런 비타 컨템플라티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삶이 굉장히 많이 높여지고 반면에 비타 악티바 또 혹은 프랙티컬 라이프, 실천적인 삶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좀 급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좀 평가절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조적 삶보다 활동적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보다 조금 전에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한 마르크스가 아마 더 첫 번째일 겁니다.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관조적인 삶, 이론적인 삶보다 활동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둔 철학자는 아마 마르크스겠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하에 대한 태제 몇 번째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의 철학자는 세상을 해석해 왔을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실천과 변혁의 중요성을 마르크스는 역설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 이분법적으로 이론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에서 실천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철학자는 어쨌든 마르크스가 더욱 더 앞서서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마르크스와 아렌트의 차이는 뭡니까? 마르크스와 아렌트의 차이는 인간의 활동적 삶에서 지나치게 노동에 포커스를 맞춘 게 마르크스라고 한다면 바로 행위에 포커스를 맞춘 게 한나 아렌트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더 잘했다고 비교 우위를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전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목격했던 철학자. 그래서 노동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가치 있는 행위라고 봤던 것. 결국은 철학자도 시대적인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초기 자본주의를 살았던 마르크스가 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전체주의를 살았던 아렌트가 왜 행위를 강조했는지, 여기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르크스와 아렌트는 공통적으로 이론적인 삶보다 실천적인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철학자로서 우리는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겠죠.
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치가 독자적으로 우리 인간 삶의 영역에서 있어야만 되는지. 자, 첫 번째, 정치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현상이다. 아마 동물이라면 정치는 없을 것이다. 전체주의나 제국주의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까 제국주의가 폭력과 권력이 구분되지 않는 정치 형태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철저하게 위계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로써 승부하죠.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국회가 바로 뭡니까? 바로 말로써 설득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르다. 즉 인간은 복수성을 가진 존재다. 3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아마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일단 언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매체죠.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가 언어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것은 정윤재답다. 이것은 누구누구답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매체가 언어죠. 그리고 언어의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만약에 그 고유한 인간이 서로 갈등에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는 매체도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고유성을 담지하는 매체인 동시에 고유성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거죠. 전체주의는 뭐라고요? 바로 이 언어의 두 가지 기능이 철저하게 무시됐던 체제라고 한나 아렌트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행위가 가능하려면 그 한 나라의 공적인 영역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전체주의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한나 아렌트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위를 통해 형성하는 인간 관계망은 정치 영역으로 기능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도 인간의 존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떤 하나의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역시 정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바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휴먼 컨디션, 인간의 조건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언어는 인간의 각자의 다름을 설명하는 기제이기도 하고 보여주는 기제이기도 하고 그 다름 때문에 나오는 갈등을 조종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말을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와 말, 이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되는 인간의 복수성은 평등과 차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그리고 자신들의 앞서왔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들 다음에 올 사람들의 필요를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인간들이 다르지 않다면 현재 존재하고 과거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사람들과 구별되는 각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소통 가능성은 이 두 가지 뭡니까? 평등과 차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조건 235에서 236페이지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인가? 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합니다. 일단 공적 영역은 뭐죠?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개인의 차이, 인간의 복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적 영역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아고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고라. 그리스의 일종의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였죠. 바로 이 아고라라는 장소에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로 되기 위한 어떤 모색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들을 유감없이 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타인들을 설득해가는 그러한 공적인 이야기들을 바로 이 아고라에서 했죠.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이디어트. 이디어트. 바보. 바보죠. 바보. 근데 이 이디어트의 어원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디어트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고라에서 사람들은 다 나라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쟤는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비난할 때 이디어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여기 영어 단어 프로퍼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프로퍼티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한 선결 조건이죠.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할 만큼이 갖고 있는 재산, 이게 바로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바로 프로퍼티가 있는 사람들이죠. 공적인 영역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이 프로퍼티는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침밥 먹고 아고라 가서 정말 정치 이야기하고 공적인 담론을 이야기하고 정말 부담 없이 또 집에 와서 또 저녁 먹고 또 가족들과 담소 나누다가 또 자고. 이러니까 완전히 자유민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프로퍼티라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됐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었다는 거죠. 자, 사적인 영역. 생존에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영역.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배되는 필연성의 영역.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바로 이 어쩔 수 없음, 이게 바로 필연성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활동은 바로 노동이다. 노동이다. 이것은 우리 지금의 현대적인 맥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 시절에는 충분히 이게 구분됐던 거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을 대표하는 활동적 삶의 구성 요소는 바로 액션, 행위. 그 다음에 사적 영역을 대표하는 인간의 활동 중에 하나는 뭡니까? 활동은 바로 노동. 이런 식으로 한나 아렌트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국가 형태 안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도시국가에서야 공적 영역, 행위, 그리고 사적 영역, 노동, 이렇게 엄격한 분리가 가능하지만 정말 이런 완전한 이분법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 한나 아렌트도 주목합니다. 아마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별. 정치 영역의 독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는 두 번째 구분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구분이 뭐라고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회가 영어로 뭐죠? 소사이어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사이어티는 다분히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라틴어로 소시에타스라는 말입니다. 소시에타스. 이게 바로 이제 소사이어티죠. 소사이어티. 소시에타스라는 이 라틴어 소시에타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 이게 바로 뭡니까? 소시에타스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저기 대학 강의하면서도 우니페르시타스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했었죠. 약간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니페르시타스와 소시에타스가 비슷하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어떤 하나의 조직,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죠. 소시에타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 사회,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자, 그런데 이 사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한번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성이란, 여러분들 자족성 뭐야? 자기 만족함. 아주 자기 만족. 이걸 보통 우리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일종의 고립적인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성이란 나만의 자족성이 아니라 형제, 가족, 시민을 위한 자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틀리죠. 오죽하면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성도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철저하게 폴리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존재, 폴리스적인 존재. 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는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도 라틴어를 잘 몰라서 그냥 한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다시 말해 사회적이다.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치적과 사회적을 같은 뜻으로 봤습니까? 다른 뜻으로 봤습니까? 같은 뜻으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뭐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아마 이 말의 출처는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소시에타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와 다른데,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역한 게 아닐까? 아니, 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학자는 그냥 부담 없이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이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그냥 아주 간단할 것을, 왜 아퀴나스는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그리고 다시 말해 사회적이라고 왜 스스로가 왜 이렇게 부담 갖는 번역을 했을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맥락이 있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죠. 자, 제가 일단 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고대 그리스, 일단 여기가 구분,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중세, 그리고 지금의 뭐 현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중세, 이렇게 한번 시대적인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적으로 구분하고요. 공적 영역, 여기를 사적 영역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나 아렌트의 구분에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사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고대 그리스에는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표적인 사적 영역이 경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적 영역은 당연히 정치겠죠.
왜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가 왜 대표적인 사적 영역이냐? 여러분들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이코노미가 뭐예요? 이코노미 경제죠. 근데 이 경제의 어원은 뭐예요? 에코와 노모스인데. 근데 요 에코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다.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가정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의 경제 규모는 뭐예요? 철저하게 가정 경제죠. 한 가족의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는 철저하게 가족의 문제야. 가정의 문제야. 이것이 무슨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는 철저하게 뭐예요? 한 가정의 문제고, 그래서 아마 어원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정의 규범이다. 아, 한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가부장의 규범이 그만큼 권위가 크겠구나.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제학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렇게 읽어보다 보시면 경제라는 말 자체가 항상 보면 번역할 때 가정경제 이렇게 번역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이건 잘된 번역이죠. 아, 고대 그리스의 경제 규모를 딱 파악한 거죠. 고대 그리스의 경제는 철저하게 가정경제다. 아까 이디어트 얘기했었지만 한 집안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면 바보가 되듯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대표적인 사적 영역은 바로 경제다. 그러나 중세 때부터는 국면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공적인 영역은 아마 정치와 경제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중세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야, 너 왜 이렇게 뭐 사적인 관심사 아니야 그거? 우리 보통 사적 할 때 이거 사적은 뭐야? 뭘 건드린다고 그래? 뭘 침해한다고 그래? 사생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프라이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건 프라이버시일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적 영역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과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사회적인 것이 뭐예요? 원래는 사적 문제였던 것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 공적 관심을 획득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경제야. 원래는 사적인 문제였는데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원래 공적인 관심사까지도 완전히 제압할 만큼 압도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영역. 이게 바로 더 소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소셜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제가 여기 중세라고 썼을까? 여러분들 중세 사회를 한번 보세요. 왕이 있잖아. 그다음에 뭐 귀족 있고, 그다음에 뭐 기사 있고, 농민 있고, 농노 있고, 노예. 근데 여러분들 이 계급이 다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일종의 땅으로 결정돼 있잖아. 왕이 이만큼 땅을 귀족한테 주면 그 귀족이 거기 봉건 영주로 다스리고, 거기에서 또 일부 또 뭐 기사한테 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농민이 조금 받고, 그리고 어떤 농노는 뭐야? 자기 땅 없이 평생을 누구 땅만 이렇게 해줘야만 먹고 사는 노예처럼 살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신분 구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관계가 곧 무슨 관계예요? 경제적인 관계잖아. 정치와 경제가 철저하게 맞물린 중세적인 의미에서의 정치 관계는 곧 경제 관계야.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중세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공적인 관심사 하나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한나 아렌트가 본 거예요. 자, 사회적인 것의 출현, 더 소셜, 사회적인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원래는 사적 영역이었는데 공적인 관심사를 획득한 거다. 자, 이거를 그러면 아퀴나스의 번역은 뭐예요? 이거 나름대로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한 번역이라는 거죠. 아, 그래. 인간은 본성상 뭐야? 정치적, 즉 사회적이다. 이렇게 아렌트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역한 거죠. 의역한 거예요.
그 시대의 맥락을 고려해서. 자, 그러면 이게 왜 구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에다가 제가 자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제에다가 빵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자유 빵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눈이 갑니까? 혹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정말 그렇게 대단한 모험을 하실 분 있나요? 아마 사람들은 다 빵으로 갈 겁니다. 아렌트가 그걸 본 거죠. 사회적인 것이 출현했다는 건 뭐예요? 정치 경제가 이제 같이 공적인 관심사를 획득하면 100% 정치는 뭐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동적이었던 유태인 사회는 어떤 식으로 살았어요? 거의 경제적인 동물처럼 살았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하고 정치적인 영역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는 거예요. 동족이.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사실은 정말 어떤 일종의 그 시대적인 문맥을 제외하고 그냥 사유 실험을 통해서 나온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 사상은 그 시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맥락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다 한나 아렌트는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아니냐. 우리 동족 유태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았더니 정치 영역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경제에만 집중해서 살았더니 결국은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인간의 존립을 위해서 정치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영역의 독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인간의 삶에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자율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혹시 뭐 정치학 전공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 아렌트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정치가 혹은 정치학이 특히 근대 이후로는 오히려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예요? 사회학의 한 분야다. 정치는. 정치 현상은 그냥 한 사회학에서 다룰 수 있는 한 분야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학이라는 학문은 독자적인 학문이 아니라 사회학의 한 일부로 다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경제 지상주의 아래서 정치 문제는 아예 그 관심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봤을 때는 정치라는 것도 우리 인간 삶의 영역에서 점점 사라지고 학문 영역에서도 정치학은 사회학의 한 분야로 취급받거나 뭐 경제학에서 좀 오히려 취급할 수 있겠거나 오히려 정치학은 독자적인 어떤 학문 분야로서 별로 중요치 않은 분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 평가절하되어 왔다라는 것. 그런데 아렌트가 봤었을 때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정치학도 중요하고 특히 시민의 학문으로서 아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의 정의에서도 봤었지만 최선의 정치 체제와 인간의 행복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듯이 한나 아렌트는 바로 좋은 정치 체제 아래서 인간의 행복이 구현될 수 있다는 바로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정치학은 시민의 학문이야. 단순히 권력을 집착하는 통치자의 학문이 아니라 아마 정치학은 시민의 학문일 것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나 아렌트는 정치야말로 바로 이런 독자적인 영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독자적인 공간 안에서 인간은 인간다움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인간의 인간다움을 우리는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가진 행위의 능력을 펼쳐내는 것에 달려 있다. 정치적 행위가 철저히
차단된 정치 체제 아래서의 인간의 모습은 그것은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체주의에서 우리는 충분히 목격했다. 정치는 인간의 고유한 경험의 영역으로서 정치적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언어를 통해 상호조정의 행위를 하는 인간을 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인간은 필수적이다. 이게 아마 아렌트가 바로 정치적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 아렌트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치적 인간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인간이다. 아마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상을 펼쳐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적 인간을 살펴보면서 윤리적 인간과 그리고 정치적 인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정치적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던 소수의 권력욕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의 독자적인 한 인간의 어떤 특정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하나의 본성의 차원이라는 모습, 본성의 차원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